도시가 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1948년에 세워지다 보니까 그 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 결과 같은 거나 이제 그 조사 결과로 하여금 우리 행정에 반영이 되는 여지가 많이 없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 정부 수립 전에 그 반민족적인 행위를 한 친일파의 앞잡이가 돼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뭐 학살한다든지 했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현충원에 같이 묻혀 있습니다. 그로 하여금 현충원에 계신 아주 성스러워야 되는 그 자랑스러운 분들의 한마디로 명예가 훼손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바로잡아야 된다 해서 사실 과거에 여야가 합의를 통해 가지고 친일 행위라는 것을 다 정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와가지고서는 뭐 이거는 친일 행위가 아니야 이럴 게 아니고 이미 과거에 만들어져 있는 정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안장 심사를 한번 해보자. 과격하게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그냥 무조건 파멸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현충원에 있는 안장 심사 기구를 통해 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우리가 과거에 정의 내렸던 친일 행위를 한 사람이 맞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만약에 맞다면은 끌어내자라는 지금 법안을 냈습니다. 이게 저는 아직까지도 왜 이 야당에서 자꾸 딴지를 걸고 방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이후에 이제 호곡이라는 인물로 반민족적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바뀌게 되면서 지금 국민의힘 혹은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곳에 상징적인 인물이 돼버리다 보니까 그 인물이 파묘가 되게 되면 정당의 힘이 해가 갈까봐 그걸 방해하는 건데 사실 정당이 먼저가 아니고 국가의 역사가 먼저인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거를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지도부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것이 이거는 우리가 의석수가 많을 때 지금 이 순간에 이재명 정부가 또 역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밀어붙여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김영만 의원님이 제1호 법안으로 제안한 법안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친일파 파묘법입니다. 1호 법안이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교육에 있기 때문에 제1호 법안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인데 아직도 상임위 통과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가슴이 답답한데 친일파 파묘법도 아직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이게 쟁점 법안이라고 인식을 해서 좀 밀리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여당이 됐고 이제 24년까지만 해도 야당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예, 여당이 돼서 말씀하셨던 좀 쟁점 법안들이 이제 저희가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 할 거라고 보입니다. 예, 꼭 법안이 통과되도록 같이 힘 모아주실 거죠? 자, 여러분 박찬대 의원님하고 떠오르는 게 어떤 걸까요? 굉장히 많은 게 있습니다. 뭐 노래 영웅도 있을 수 있고 그 돈 잘 버는 회계사 때려치고 어려운 길로 들어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란 정부 계엄정국에서 원내 대표로서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아주 윤석열 파면 이끌어내고 그리고 그 원내 대표의 역할로서 이재명 정부 탄생시킨 주역 아니겠습니까? 정말 해방 후에 가장 큰 정치적 역정을 담당했던 저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독립운동가의 핏줄이 작용이 좀 된 겁니까? 어쨌든 그 과정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스스로의 다짐들 그걸 좀 길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21대 때 삼선 의원이 되고 나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원내대표가 돼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텔레비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자주 보실 거예요. 볼 수가 없어. 보고 싶어요. 진짜 너무너무 애썼는데 대통령을 위해서 너무 애썼는데 안 보여주니까 너무너무 아유, 예, 누님 안타깝지만 조금 이따가. 정말 거짓말 아니야 나.
믿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원내대표하는 그 13개월 열흘 동안 거의 집에도 못 들어가고 매일매일 전략을 짜고 의원들의 힘을 모으고 국민들과 함께 행진하면서 눈밭에서 몸을 던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하나도 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언제 힘드냐면 지금 힘들어요. 사실은 모든 거를 다 갈아 넣었던 건 아닌가, 우리 국민들과 함께. 여기 해병대에 계시죠? 해병대가 상륙하고 거기서 많이 희생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내륙으로 끝까지 들어가나요? 해병대 첫 번째는 상륙을 해가지고 다음 부대가 가게끔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드는데, 저는 원내대표를 하는 13개월 열흘 동안 정말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란이 터졌어요. 오랫동안 우리는 그거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내란이다, 계엄이다, 그 순간 국회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먹을 때까지 1초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의 그 유튜브 방송 국회를 지켜주고 그 다음에 지켜달라고 했던 그거를 듣고서 많은 국민들이 맨몸으로 장갑차 막아내지 않았습니까? 총칼 앞에 몸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의원들은 사실 두려워할 틈도 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전부 다 담을 뛰어넘고 목숨을 걸고 도관에 든 쥐가 된다는 심정으로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내놓고 보고 나니까 우리가 정말 역사와 국민과 함께 엄청난 일을 했구나. 그거는 이 나라를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아마 그 강한 정신 아니었나. 오늘 뭐 독립과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얘기가 기억이 많이 나요. 우리가 독립운동한 곳에서도 계엄을 이기구나. 윤석열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을 가지 않나 생각해서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얼마나 힘들었냐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정말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장 박찬대 대표님 당시에 집회를 안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요 앞에서 방 조그만 거 얻어놓고 맨날 자전거 타고 다니셨습니다. 보자마자 차도 안 타고 자전거 타고 다니시고, 그래서 제가 형님 이러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자전거 타고 참 지금도 생생합니다. 내가 더 나이 들어 보인다고? 우리 이비등 비서관이 아침에 머리도 만져주고 화장도 시켜줬는데. 참고로 양문석 의원이 저한테 형이라고 해요. 양문석 의원하고 저하고 친구예요. 자, 우리 언론에서 전혀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 하나 좀 듣도록 하죠. 언론에서 아예 들을 수 없었던, 오로지 김용만 의원님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 이번에 대통령님 중국 국빈 방문 가셨을 때 우리 김용만 의원님이 수행해서 같이 간 거 아시죠? 그때 상해 임시정부 청사 간 것도 아시죠? 그때 뭐 뉴스에서 그냥 화면만 나오고 그러는데 그때 김용만 의원님이 옆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김용만 의원님, 우리가 모르는 당시 대통령님의 에피소드 이런 거 우리 김용만 의원과 같은 이야기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 와! 일단은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지명을 하셔가지고 불러주실지 몰랐는데 감사하게 불러주셔가지고 또 영광스럽게 예전에 모이시던 당대표님이 이제 한 나라의 수장이 되셔가지고 그 전에 계셨던 임시정부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수장들에게 인사를 하는 과정에 함께 하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이제 쫓아갔죠. 근데 이 대통령이 되셨다 보니까 가서 뭘 해야 되는지 정말 하나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언제 가고 저는 그럼 뭐 하나요? 이런 건 안 알려주다가 갑자기 이제 그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대통령님이 김용만 의원 좀 이따가 나와가지고 한마디 하라고 그 많은 분들이 보신 뉴스 그리고 그 대통령님 네 분이 앉아 계신 데서 급조를 해가지고서 말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떨렸던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도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반응은 나쁘지 않아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가 우리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영혼 중에 하나가
상해 임시정부 청사가 조금 더 번듯하게 바뀌는 거였어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좁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좁고 좀 초라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그게 또 바로 옆에 신천지라고 하는 신태양이라고 하는 아주 번화가 속에 있다 보니까 더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대통령님께서 이제 순발력이 좋으시잖아요. 상황 판단력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 측과 어떤 내용을 설명할 거면 무슨 대화를 할 건지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을 합니다. 근데 의제에 올라가 있지 않았던 임시정부 청사 확장을 대통령님이 그 상해 부주의님한테 즉석에서 제안을 해버리는 거예요. 부주임님께서도 이제 분위기가 좋고 관심을 너무 많이 갖고 계시고 이런저런 질문을 다 하니까 부주임이 그 상황에서 그러면은 임시정부 청사를 늘려가지고 기념품을 좀 팔고 뭐 이런저런 공간을 쓰자라는 대통령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악수까지 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 이후에 이제 보훈부 쪽에다가 여쭤보니까 실제로 중국 측이 이 공간을 확장하면은 어떻게 쓸래?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뭐 기념품을 파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제안을 할 때 원래 중국 측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경계하면서 진행했던 거에 한국 측 의견을 이제 묻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래 지금 이제 가보시면은 3호, 4호, 5호만 이렇게 짧게 쓰고 있는데 거기에 1호, 2호까지 더해져서 기념품도 파는 더 우리 기념관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여지를 이제 더 늘리는 것까지 외교부, 보훈부, 지금 문체부 이렇게 이제 대화를 시작했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사를 가보시면 굉장히 작고 그 청사 안에 백범 선생님 가족들도 같이 사시고 올라갈 때 삐걱삐걱대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꼭 좀 가보셨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김용만 의원님 말씀하신 신천지, 우리 신천지가 아니에요. 그 이용의 신천지입니다. 완전히 새로 만들어서 우리 표현으로 하면 천지개벽했다고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인데, 거기에 상해 임시정부 청사에서 조금 가면 그 신천지 안에 아까 그 김규식 선생님 얘기 나왔지만 우리나라 최초 정당이 신한청년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우사 김규식 선생이 만들어서 1999년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신한청년당에 건물이 있었던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더민주 하나 되는 대한민국에서 3월 달에 상해 임시정부 방문 기행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같이 참여해서 가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원래 기획된 시간이 12시인데 벌써 이제 12시 10분이 됐어요. 여러분들 또 옆에 나와서 또 점심 식사도 하셔야 되는데 식당 문 여는 이런 것도 오늘 토요일날 특별히 지금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아마 하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좀 시간이 계속 진행될 것 같아서 좀 아쉽지만 여기서 우리 두 분께서 앞으로 굉장히 큰 정치적 역할을 하셔야 되고 또 독립운동의 어떤 역사를 새롭게 밝히는 역할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두 분의 각오 이렇게 좀 들어보는 걸로 시간 마무리하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박찬대 의원님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좀 하시고, 먼저 박찬대 의원님한테 815호를 받으신 김용만 의원님께서 향후 큰 정치인, 제가 봐서는 두 분 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실 분들이신데 정말 다른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박찬대 훌륭한 정치인을 이을 김용만 정치인의 의원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아직 음악 주지 마세요. 겁니다. 네. 그 일기 원내대표단이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우리 박찬대 선배님하고는 제가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원내대표로, 저는 이제 부대표로 활동을 하면서 당시 이재명 당대표님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함께 했는데요. 둘만 한 것은 아니고 둘이만 할 수도 없었던 일인 거고, 가장 중요한 게 빈말이 아니고요. 여기 계신 우리 아까 무경정 의원님이 얘기하신 민초들이라고 하죠. 그 말도 안 되는 비상개혁, 이제는 법원에서도 확실하게 정의 내린 내란,
그 내란 행위에 앞서서 싸우시는 용기를 내주신 게 여기 계신 분들인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지금 저기 보면은 하남시 을인데 하남시 을에 우리 당원님들도 와 계신데요. 그분들이 이렇게 활동하신 걸 보면은 저분들은 만약에 지금 이 순간이라도 일제가 쳐들어와서 나라를 침탈하려면 분명히 독립운동을 하지 말라고 해도 싸우면서 할 거다. 당연하죠. 근데 우리 민주 당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뭐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의정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민초들, 국회의원들도 쫓아가야 됩니다. 근데 민초들의 그 정신과 마음이 점점 더 독립운동가분들이 한때 꿈꾸셨던 그런 사회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친일파들을 옹호했던 지금도 옹호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점차 숫자가 줄어들고 우리가 더 많아지고 있는 현상을 겪고 있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을 저는 첫해 의정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겪었다 보니까 이게 제가 앞으로 얼마나 더 길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걸 조금 더 길게 하는 재선이 됐다고 하면 재선 기간 동안이고 그리고 그 앞으로 있을 이후에도 절대 잊지 않고 이 마음, 초심, 이 끝까지, 종심까지 이어지는 그런 정신이 되도록 다짐하고 예, 초선의원의 김용만 의원의 그 말을 들으니까 또 옷깃을 또 새롭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올해 국회의원 한 지 10년 된 것 같아요. 예, 엄청난 일들이 그 사이에 많이 있었죠. 저는 제 정치 행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009년에 큰 마음의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행동과 삶의 변화가 있었고 시민운동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다가 정치를 하게 됩니다. 큰 변화가 있은 지 7년 되는 해에 20대 총선에 어렵게 당선이 돼서 재선과 3선을 거쳐가지고 원내대표가 되고 그리고 가장 극적인 시간을 국민들과 함께 보내고 나서 그 지난 10년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미안의 가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한편으로는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김용만 의원이 가졌던 그런 초심, 우리 의원들이 갖는 그 마음속의 초심을 지난 10년 동안 그래도 꾸준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졌고 박근혜 탄핵과 그리고 내란 극복이라고 하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 두 번의 엄청난 사건에서 작은 키를 열기도 하고 맨 앞장서서 이끌기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국민과 함께 역사 앞에서 해냈구나.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정치인 아닌가. 그 과정 속에서 큰 과오 없이 국민들과 함께 해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보람도 느끼면서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피로감도 좀 있습니다. 그동안 10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는데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을 가지면서 마지막에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께서 선현들께서 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이렇게 싸웠을까? 결코 그분들이 다수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소수였겠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나라를 되찾는 것이지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삶,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진행했던 것이 아닌가. 그 면면이 지금 이어져 와서 계엄과 내란 과정 속에서 우리 대한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민주 시민들과 깨어있는 시민들이 전부 다 광장으로 나서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함께 싸웠던 것 아닌가. 우리가 그 지난한 시간을 쭉 지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은 뭐냐면 소수의 기득권들,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의 삶과 이익보다는 소수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거에 의한 영향들. 그래서 우리가 갖는 것은 민주주의 회복과 함께 공동체 삶 전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주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안보도 평화도 모든 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때때로는 정치적 권력을 갖기도 하고 때때로는 다수당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계속 변화가 있죠. 왜? 우리가 완벽한 주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는 우리가 가끔씩은 다수당이 될 수는 있어도 경제, 사회, 교육, 종교 우리 사회를 오랫동안 지탱해 왔었던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정신들이 관철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민주주의의 위기와 대한민국의 위기는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10년을 겪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 다음에 민생경제는 상당한 발전이 있었고 불가역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명박근혜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촛불혁명을 통해 가지고 새 정부를 세웠지만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미치광이 대통령까지 우리가 경험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해방 이후에 80년의 모든 성과를 흔들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정말 저희가 깨어있는 시민으로 단단하게 묻혀서 우리의 이런 움직임이 진짜 주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이 이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지금 시대의 독립운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2017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블라디보스톡을 갔는데요. 신안천 기념비를 보고 거기서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민족 최고의 가치는 자주와 독립이다라는 글이 써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실용 외교라는 이름으로 대통령께서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자주를 외치기에는 많이 국력이 부족한 부분 아닌가.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때때로 어떤 것을 선택할지 힘든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우리의 움직임이 사회 전반에 모두 주류가 된다라고 하면 바로 그 길이 한결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가 반드시 바뀌어야 될 거고요. 우리 시민들과 함께 그것을 반드시 이뤄내야 되는 거라는 거. 거기에 바로 우리 민주당에 가야 될 길과 우리 정치인들의 방향이 있는 거라는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사실 석주 이상용 선생 임청각의 외손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상당한 부담은 있지만 그 부담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될 그 길로 같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